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승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인사드립니다. 예, 그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박중훈 씨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사실 이렇게 그 특정 한국 영화가 아니라 그 해외 작품에 이렇게 또 지구를 나서주는 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이어가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죄송한데 제가 배우로서 속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영화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시사회에 와달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끝나고 뒤풀이해서 참 영화가 이런저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영화의 GV까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유성철 편집장님이라면 같이 관심 있는 관객분들과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말씀. 박수 치시네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8년이었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대출 이자보다 주택값이 너무나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 자기 뜻도 아니게 살 곳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서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이 일이 2008년의 미국의 상황이지만 지금 한국의 모습과 비교해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위기를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박중훈 씨를 모신 자리다 보니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을 뿐더러 또 더군다나 이 두 배우 연기 대단하죠. 마이클 셰넌과 앤드류 가필드, 이 두 배우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두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앤드류 가필드라는 배우가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큰 영화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배우니까 사실은 저 배우가 얼마만큼 연기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배우냐, 이 실력을 떠나서 영화계 현실만을 얘기하면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주연을 한두 개 이상 성공한 경험이 있는 핫한 배우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영화에서 많이 성공한 배우가 황정민 씨, 또 젊은 배우들 유아인 씨라든가 또 송광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그 좋은 선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예산 영화에 자기의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앤드류 가필드하고 마이클 셰넌 둘 중에 역할을 중에서 제가 배우를 오래 했으니까요. 하라고 하면 저는 우선 마이클 셰넌 역할이 더 탐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축구로 말하면 이 역할을 맡으면 수비수 같은 역할이 있고 공격수 같은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했던 영화들이 의도된 건 아니지만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공격적인 역할의 장점은 굉장히 역할이 입체적이에요. 자기가 공격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또 백그라운드도 나오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와 관객 사이에 거리 총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굳이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누면 연기가 튀어나오는 배우가 있고 도망가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최민식 형이라든가 또 설경구 씨 저도 그랬고 최민수 같은 예전에 배우도 그렇고 튀어나오잖아요. 관객들이 도망가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력이랄까 이런 걸 연기를 즐긴 편이고, 장동건 씨나 안성기 씨나 최근에 또 이렇게 좀 한석규 씨도 그렇고 좀 숨잖아요. 이렇게 관객들이 찾아 들어가면서 거리를 더 좁히면서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마이클 셰넌 역할은
튀어나오는 역할이고,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는 튀어나오는 것과 또 이렇게 숨는 거의 느낌이 같이 있죠. 저는 하려면은 우선 마이클 셰넌이지만 의미는 앤드류 가필드가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이클 셰넌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그 앤드류 가필드였나요?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봤던 그 정말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그 미숙한 아직 그 성인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 소년성 같은 게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그 특히 마지막 장면에 좀 그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마이클 셰넌과 앤드류 가필드가 그 유사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어떤 잘못된 어른들의 세계, 잘못된 아버지의 세계로 편입하지 않겠다. 뭔가 이 대단한 결정, 과단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마지막 장면,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라고 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영화들을 경험한 되게 그냥 전도 유망한 젊은 블록버스터의 그 정말 그 말랑말랑하고 그 귀여운 남자 배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이클 셰넌은 최근에 그 이번에 개봉했죠. 그 배트맨 대 슈퍼맨 그 저스티스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시체로만 나오시더라고요. 범인으로만 나오시고 그 앞에 그 맨 오브 스틸에서는 그 조드 장군으로 출연해서 지금 그 헐리우드에서는 그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연기파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전 이 배우를 어디서 봤냐면 그 디카프리오랑 그 케이트 윈슬렛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그 부부의 그 정신병자 이웃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진짜 같이 있는 것만도 정말 싫은 그런 이웃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영화 속에서 디카프리오한테 한 대 맞을 뻔했었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배우는 누군가 정말 진짜 이상한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디카프리오랑 그 동갑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저는 얼핏 봤을 때 되게 나이가 많은 저보다 5년 미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뭐 테이크 쉘터라던가 뭐 블록버스터인 맨 오브 스틸 같은 작품들에 출연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연령대에서는 되게 핫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클 셰넌이 아주 매력 있는 악역을 했는데 제가 악역이 있잖아요. 관객들에게 친숙해지면 참 악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배우들은 늘 이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2001년도에 제가 사이코 킬러 역을 해봤거든요. 세이에스라는 영화를 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가 세븐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악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케빈 스페이시가 악역을 하면은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만큼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악역이 굉장히 힘든데 마이클 셰넌이 이렇게 이제 배우를 시작한 경력은 오래됐지만 떠오른다고 할까요? 주목받은 지가 그렇게 친숙할 정도로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에 더 본인이 하기에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 작품을 보시면서요,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골라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영화 배우 생활을 쭉 오래 했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을 이제 한 편을 얼마 전에 2년 반 전에 끝냈고 두 번째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 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전 세상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이 변하는 거, 상황이 변했으므로 관계가 변하는 거에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앤드류 가필드가 처음 도입 부분에 아주 어처구니 없이 집을 정말 허망하게 빼앗긴 강탈을 당하고 다시 현실을 인식하고 다시 이제 가해자 입장으로 똑똑 두드리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역시 또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 관계는 변하는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장면. 그러니까 좀 묘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구도 자체는 되게 자기적인 구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 그 배우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는 그 배우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감독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라민 그 바흐러니 감독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이비판적인 영화를 많이 꽤 만들었었고요. 이 작품이 아마 장편으로는 아마 한 5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이 감독의 작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전작을 구해서 본 적은 없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전주국제영화제에 그 작품이 한 편 초청된 적이 있어요. 그 작품 제목이 카트 끄는 남자예요. 카트 끄는 남자라는 제목 자체에서 일단 느낌 확 오시죠? 그 영화 속에서 카트 끄는 남자는 과거에 이제 히트곡도 많이 발표를 했던 되게 인기 가수였는데 지금은 정말 못 사는 카트를 끌면서 그냥 거의 노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제 그렇게 전락해버린 남자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의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헐리우드 진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든 작품인데 이전에 어떤 그런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이런 작품을 저런 그 대단한 배우들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오늘 헤어질 때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언제 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면 영화는 우리 영화 있기 하는 말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재미와 의미. 그런데 의미만 있는 영화는 욕은 할 수 없겠고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가 되고 재미만 있는 영화는 그냥 이렇게 허탈하게 웃음만 나올 뿐이지 보고 나와서는 다 잊어버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이 영화의 경우는 좀 약간 특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재미가 있다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의미까지 있더라가 가장 좋은 영화라면 저에게 이 영화는 뭐 라스트 홈 쫓기는 뭐 뺏는 자와 쫓기는 자가 액션 영화구나 이러고 와서 그날 시사에 와서 딱 이끌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 영화를 그린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초대를 받아서 보긴 봐야겠는데 굉장히 2시간 동안 지루하겠구나 이러고 의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의미를 찾다 보니까 재미가 찾게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루하게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굉장히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뭐 제가 영어의 원어민은 아닙니다만 영어로 들으면 더 재미있겠습니다만 미국 문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 현실을 담은 거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은 건 있는데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현실을 담되 그 깊이는 담되 조금 더 유머가 있었으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에 아주 팍팍한 현실을 담으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잖아요. 그랬다면 훨씬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훨씬 더 편하게 더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 왜 맞는 얘기 하는데 왜 한참 웃다가 헤어지면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참 맞는 얘기 하고 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맞는 얘기는 맞는데 지겨운 사람이잖아요 얘기할 때. 근데 또 더 최악은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시시덕거리다 가는 쪽인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의미만 있고 재미는 전혀 없고 한 영화보다는 그냥 시시닥거리고 많은 영화를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극장에서까지 와서 막 의미만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의미와 의미적 재미 라고 제가 아직 명명하고 있습니다. 의미적 재미가 아주 풍부한 영화죠.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지금 미국의 어떤 현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 사실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현지에서 좀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물론 딱 그 시대에 이제 미국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서 미국 생활의 어떤 경험을 비춰볼 때 이 작품이 주는 어떤 다른 느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20대 때 공부한다고 뉴욕에 있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화를 2편을 죄송합니다. 찍어본 제 나름의 미국인데 좋은 점도 많은 나라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은 나라인데요. 가장 무섭기도 하고 미국의 힘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하는 것이요. 도태되는 사람에게 연민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연민의 감정은 그냥 도태되게 만들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최고의 베스트는 정말 비단기를 놔주면서 키워주는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심지어 학교 잘 못 다녀본 사람들 무수하게 그렇지만 다 외면하고 아주 엘리트적으로 밀어준 나라. 그런 나라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여기 영화에서 노아의 방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된 상황이거나 패권을 진 쪽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소위 얘기하는 지배 지배로 계급 두 계급으로 나누면 피지배 쪽은 굉장히 좀 팍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 사람들은 여기 뭐 미국 요즘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인연이 없으신 분은 없겠지만 자기 보스라든가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쁜 의미에서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잔인성 같은 것들을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영화에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잘하는 쪽에는 굉장한 지원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나라. 이게 좀 너무 커졌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객석을 얼핏 보니까 그 젊은 관객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과 그 책을 보니까 장하성 교수님 그분 했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그 젊은 세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좀 약간은 저는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사회라고 하면 정말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국 전쟁 등 꽤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언제나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는 더 잘 사는 그렇게 계속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격전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되게 소름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최근에 또 공통적으로 이른바 그 청춘 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들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글로리데이라던가 커터 등등의 어떻게 보면 동주 같은 작품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작품이 그 젊은 세대에게 준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저는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영화관이기도 한데 보통 예전에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과 24시간 학교 생활하면서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가 다르고 이조 백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그냥 시대에 아무 영향을 안 받고 도자기를 굽는 쪽도 결국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화는 그야말로 이 사회상을 잘 반영한 영화 같고요. 제가 최근에 감독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두 청년 실업자의 이야기를 주제의 묵직함은 손상시키지 않은 채 코미디로 이제 지금 시나리오를 막 완성했고 배우에게 출연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제가 작년에 부산영화제의 독립영화 부분을 심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15작품이 거의 대부분 상처받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걸 찍었는데 대부분이 15작품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좋아해요라는 영화가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만듦새가 그 로맨틱 코미디로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워낙 힘들고 팍팍하니까 너무 영화 속에 시대하고 유리가 된 동떨어진 이야기를 관객들이 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영화들이 좀 스트레이트하긴 하지만은 반면 이 지금 금세기 최고의 강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전 굉장히 컸습니다. 무슨 대답이 잘 근데 정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전 첫 번째 작품이었던 그 톱스타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젊은 세대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요즘에 이른바 그 청춘 영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게 또 박정훈 씨도 좀 그런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느낌 확 온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제가 첫 영화는 톱스타라는 영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흥행 성적이 별로 안 좋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첫 영화는 저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많이 함몰되고 매몰됐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영화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인터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청년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현실이 너무 힘들고 힘에 부치고요. 제가 나중에 영화로 꼭 제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청년의 아픔과 그 아픔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 끝으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객석 질문 받을까 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되게 길게 남으면서 베니스였죠. 저 결정을 어떻게 조금 이해해야 될까. 앤드류 가필드. 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까 저 친구는 사실은 그 결정 이후에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가 예산이 한 300만 불쯤 된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0억 조금 넘는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1억 달러가 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백억 단위 영화인데 이 300만 불짜리 영화니까 좋은 점은 감독과 이 창작자의 그 뜻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중에 제작 후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아무것도 정해놓은 게 없었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모여서 어떻게 라스트를 처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날 찍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앤드류 가필드가 아주 정직하게 또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미 리커버의 동화가 돼서 더 그러한 사람으로 갔었으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가슴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좀 착해지니까 조금 좀 이렇게 좀 봉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기운차게 나갔던 것이 약간 꺾이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 장르적인 어떤 인물로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의 그 결정을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도 저는 좀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라민 바로니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 어떤 연계성을 생각해 보자면은 당연히 좀 이런 결말로 마무리 짓는 게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다는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막막함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막막함은 저처럼 행운스럽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막막함을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다 보면 제 얘기 들어보면 참 막막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막막함이라고 하시니까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장면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이제 있는데 이 데니스가 쫓아내서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 또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 마치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무리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 그래도 정말 그 싫은 감정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참했죠. 정말 비참하죠. 맞냐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 엄마 앞에서 또 아들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야만 되는 가장의 모습 그리고 너무 분해서 끝까지 쫓아오는 그 피해자의 정말 저도 인상적으로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또
어머니죠. 로라던이 연기한 그 어머니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올드 팬들에게는 예전에 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그 뭐 광란의 사랑 이런 작품으로 많이 기억되는 배우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못 사는 집의 어머니 이런 모습으로 그 라이프였나요? 그런 작품들에서 되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두 남자 배우 외에 그 로라돈도 좀 이 작품에서 좀 인상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로 약간 일종의 열패감 같은 거, 무의식적 열패감 같은 걸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게 다 백인들이잖아요. 영어 쓰고 영어 네이티브로 하고 백인들이 쫓겨나니까 그래도 뭐 어딘가 갈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괜히 여기 뭐 이게 흑인이나 무슨 뭐 아주 좀 인적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이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디 전화하면 갈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생활도 하고 미국 친구도 많이 있고 영화도 찍어갖고 굉장히 왕래도 잦은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부터가 뭔가 열패, 이게 사실 뭐 무의식적 열패감 아닌가요? 우리 아시안들보다 백인들도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저도 모르게. 사실은 태어나기를 블루아이즈하고 흰 하얀색 피부로 갖고 태어나서 쫓겨나서 막막한 건 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동건이 쫓겨나면 덜 막막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추남이 쫓겨나면 더 막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좀 잡담입니다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같이 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쩌면 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쫓겨나도 그래도 차는 있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쫓겨나면 잠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감기는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쯤에서 그 객석 질문. 저 뒤에 한 여성분이 이 관이요, 이 의자가 이게 알록달록해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되게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얼마 전에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빅쇼트는 되게 거시적으로 풀었다면 이 영화는 같은 주제를 되게 드라마적으로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이 후반부에 그 위조된 문서 있잖아요. 그 문서가 되게 결정적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위조된 문서가 없었다면 이 재판을 했던 그 쫓겨날 그 주민이 승소를 할 그런 흐름이었는지. 근데 여기 극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재판부에서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문서를 위조까지 할 정도면은 그게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실을 보면은 그분이 승소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그 한 케이스가 승소하면 이제 다른 모든 주민들도 원래는 그러면은 다 정당성이 그 주민들 쪽에 있었던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죠. 보통 이럴 때 되면 사실 감독님이 직접 답을 하시는 게 아닌데요. 지금 최대한 답을 그리고 지금 질문자 5분에게는요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께는 잊지 말고 선물 받아가시고. 갑자기 막 질문이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질문하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좌지우지하는 큰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 위조 문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앤드류 가필드가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일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는 어쨌건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지만 어쨌건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또 그 받은 돈을 검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런 지점에 이르면서 내가 지금 약간은 그 어떤 이상한 것에 도취되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실화를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인물들을 종합해 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 사건을 창작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그 서류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전달돼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 애매한 그 합당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케이스로 인해서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을 막 먹으려고 하는 쪽의 세력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장치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어디까지 추측입니다만 그 당시 그런 일을 할 때 법원과 유착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럼 뭐 가짜 증거를 제출하는 데에도 있어서 검열을 뭐 고의적으로 허술하게 한다든가 또 어느 쪽이 유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유착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 전하는 거 하나 자체는 큰 일이지만 이렇게 막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집착하십니다. 예, 그거 뭐 손에 모자 드신 분, 손 한 번 더 들으세요. 갑자기 질문자분이 확 일어나시죠. 네. 근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기형품이 뭐예요? 달력 이런 거 아니죠? 물통이요? 아, 에코 물통. 아, 예. 예, 제가 10대 시절 90년대에 그 많은 영화들을 좋은 영화들을 보여주신 영화배우 박중훈 형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그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아까 박중훈 배우님께서 보면 요새 청춘물들이 조금 약간 좀 암울하고 어두워서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배우분께서도 그 예전에 청춘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많이 했죠. 철수와 미미의 청춘 네. 스케치. 네네. 근데 그게 대략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인데 대략 그렇죠. 거의 개봉 시점으로는 29년 전이죠. 87년도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그 당시에 그 10대 후반에서 25살 미만의 그 젊은 청춘들이 처했었던 그 경제적 상황이랑 요새 상황이랑 좀 약간 조금 이제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사주간지 같은데 보면 한겨레 11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시사주간지들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영화배우 박중훈 하면 그래도 이제 이름 브랜드 파워도 있고 유명세도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그 밑에 후배 영화인들이 배울 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너무 조심하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조금만 스트레이트하게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아듣게 좀. 영화를 이제 하시는데 네네. 청춘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현실 너무 이렇게 어두운 걸 이렇게 좀 꺼다신다고 아까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게 요새 추세랑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가 있으면은 관객들이 좀 약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사이 저도 청춘물을 찍어본 배우로서 요사이 시대가 어두운데 어두운 이야기를 밝게 그랬을 때 예? 그게 너무 좀 약간 자기적 아니냐. 그렇죠. 물론 이건 제가 그런 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제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둡고 팍팍하기 때문에 저는 좀 코미디를 그리고 싶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주제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용산 뭐 참사를 그리는데 그거를 코미디로 그리기 위해서 그 용산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려하신 바처럼 대전제는 그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리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임권택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는 6.25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을 재밌게 못 찍겠대요. 근데 강지구 감독은 태극기날리면을 나온 다음에 했던 말씀이에요. 임권택 감독님이.
그렇다고 강질 감독의 히로니모가 재밌게 찍었다고 해서 한국 전쟁을 재밌게 그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건 약간 재밌게 그렸다는 거하고 전쟁을 재밌는 시각으로 봤다는 건 다르잖아요. 전 지금 청춘의 세태를 재미있는 코미디 시각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되 재미있게 아프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찰리 채플린 언급하셨던 것도 네. 그 시대를 그리다 아까 모던 타임즈 같은 작품이라든가 뭐 위대한 독재자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손을 너무 세게 흔드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여기 안경 쓰신 남자분도 그다음 네. 주십니다. 에코북병의 의료들요. 안녕하세요. 박종원 배우님께 질문드릴 건데 네. 그 20대 초중반 때 배우로서 아까 막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막막함의 20대 초중반의 막막함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로서. 혹시 배우 쪽에 관심이 있으신라면요. 예. 오늘 지금 질문에서 대답을 해드릴 거고 배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모레 안성기 CJ CGV 그 압구정에서 안성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헌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4시 반에 실수만수라는 영화를 디지털 복원한 거를 보고 안성기 박수로 나왔던 영화, 그리고 연기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이 주성철 편집장님하고 똑같이 안성기 선배님하고 하고 셋이 대화를 해요. 지휘. 관심 있으시면 그때 연기에 더 관심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하면 제가 영화 처음 한 게 85년도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칼라 TV 등장과 군부 독재 그 검열 때문에 영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영화는 방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폄하되던 시절이고, 영화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사회에서 좀 루저 취급, 이미 좀 이상한 사람이 영화하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한국 종합지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영화하는 사람, 이게 기사예요. 달리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신화 나와서 영화를 하고 자빠진 사람, 이런 말하자면 그 가격개편 그런 얘기일 정도로 영화적 지위가 낮았어요. 그리고 제가 85년도에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로 강주연하고 막 그게 87년도에 흥행 1등을 했는데 영화 한 편 개런티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을 찍었는데 제가 집 위키스에서 1000만 원을 받았더니 신문에 났더라고. 배우들 고소득 광고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 막 많이 벌고 해도 요새 그 어떤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신명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재작년 매출이요. 그러니까 느낌상 작년이죠. 매출이 한국, 중국 합해서 무려 500억이에요. 500억이면 메시, 호나우두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1년에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화 할 때 20대 때 그 쇼 비즈니스 영화를 포함한 이쪽 시장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가 인기 있는 배우였지만은 제가 아주 앞으로의 경제적인 안정성, 그리고 내가 과연 척박한 한국 영화계에서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면 정말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막막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뭐 어려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하겠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모레라도 한 번 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근데 이 영화 다 이렇게 좋게 보시고 끝까지 이렇게 표정들이 다 이렇게 좋으시네요. 배출국장 없으세요? 네. 그런 분들 아닌 것 같아. 나쁘지 않아서 심하게 뜨끔하네요. 저는 이 영화 라스트 씬에 대한 의견은 정확히 박종원 감독님이랑 공유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는 좀 이상하게 좀 권선징악으로 흘러가면서
냉철하게 현실을 고발하는 기운이 살짝 좀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종훈 감독님한테 또 다음 영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마이클 셰넌이 공격수고 이 앤드류 가필드가 수비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저도 그랬어요. 아까는 마이클 셰넌이 수비수라고 하지 않나요? 마이클 셰넌이 공격수고 그 앤드류 가필드가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게 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격수는 마이클 셰넌 같은 역할이죠 사실. 질문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좀 따지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둘 중에 하나 생각하죠.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셨거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거나 둘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취소해야겠습니다. 또 안 하신 걸로 생각할 테니까 또 시간 있으시면 또 이때 와서 그러면 네. 지금 바로 다른 질문 네. 이어서 해드릴게요. 어떻게 아니 마이클 셰넌이 지금 연기한 이 캐릭터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또 어떤 외모나 또 평소에 해오던 연기 스타일이 연장선에 있는 점에서 좀 이렇게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는 연기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박중훈 씨는 저런 고압적이거나 혹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내뿜는 배우를 보면서 질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는 배우로서의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도 한번 두 가지로 대답을 하겠는데 한 번요. 제가 신인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이미지가 없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지금의 좀 이렇게 벗고 그 분장을 하고 이렇게 찍었을 때 아마 인상이 이렇게 약하진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어울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화를 31년 동안 40개 주연 영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80년대생들은 TV에서, 70년대생들은 극장에서, 60년대, 50년대생들도 극장에서인데 투캅스 1편, 2편, 마누라 죽이기 할렐루야는 설 추석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 2, 3편 같이 하면 틀어놓고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 다음에 광고를 200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가 하고 싶은 역할과 관객들이 보고 싶은 역할이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맞아야 돼요. 그걸 저격이라고 하는데 배우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저격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관객들의 대중들의 그 특성은 새로운 것으로 늘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게 대중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한 배우들은 친숙함은 얻는 대신에 신선감이 떨어져요. 영화 속에 있어서의 배우의 신선감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대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도 육상 선수고 100m 달리기 스프린터도 육상 선수거든요. 육상 선수라는 이름만으로 마라톤도 잘하고 100m도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육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배우가 천여를 가지고 모든 역할을 다 한다는 건 저는 일단 믿질 않고 뷔페 식당의 짜장면이냐 아니면 짜장면 잘하는 맛집 짜장면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연장해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 마이클 셰넌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갈수록 그 배트맨도 슈퍼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신선함이나 그 친숙함이 이렇게 가져지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좀 소모되죠. 싫다고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황정민 배우가 정의를 위한 터프한 형사 역할을 한 번 더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유아인 배우가 아주 갖은 기득권의 나쁜 악역을 하기가 한 번 더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동전 쌓아 올리기처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영화 할 때 우리 주성철 편집장님하고 아주 오랜 시간 얘기 나왔지만 제가 처음 영화에서 관객들한테 많이 이제 신선함을 줄 때가 8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는 칠사만수 그들도 우리처럼 무별 사랑 이런 영화들 하니까 저거를 민중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민주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87 항쟁 그때 나와서 저는 완전히 무슨 그 제야 단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가 돼 있고 90년대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막 웃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박중훈이 나와서 약간 과장을 하면서 코미디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때는 이제 시대가 원하는 대로 쓰여진 거죠. 그때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누가 이러더라고요. 조용필이 무슨 영화 바운스를 불렀더니 댓글에 조용필도 노래를 좀 잘하네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이승철도 노래 부르니까 쓸만하다고 노래 이랬대요. 제가 지금 이제 10대 중후반 배우들, 중후반 관객들, 20대 초반 관객들에게는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전에 영화를 했고 제가 알려진 영화로는 뭐 내 깡패 같은 애나 라디오스타 뭐 이런 영화들이 아마 저를 어른 데뷔 때부터 쭉 보시던 분 입장에서는 후반기 작품인데 그들에게는 초반기 작품이 되는 거죠. 인정사정법이 없다 얘기하면 막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래요. 뭐 설명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좌석에 계시는 네, 전 개인적으로 배우 박중훈 씨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엔드류 가필드를 설명할 때, 논할 때, 평할 때 아까 흥행작을 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예산 영화에 의미 있는 영화에 출연을 했다는 게 또 높게 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박중훈 씨는 좀 유쾌한 배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배우로서 박중훈 씨가 어떤 배역을 부를 때 그런 사회 고발적인 영화 같은 걸 기획을 때 가치관과 그 영화가 충돌하면 배역과 내 가치관과 충돌을 했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역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예산 영화나 사회 고발적인 어떤 가치관이 좀 들어간 영화 있잖아요. 또 색채가 짙은 영화 이런 영화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도 또 그런 게 배역에 고를 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걸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어떤 영화를 선택을 요즘 사실 제가 감독으로 산 지가 4, 5년이 돼갖고요. 배우로 서는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어떤 배우가 선택권이 전혀 없는 배우가 말고, 유수한 배우가 어떤 역할을 선택했다는 거는 자기 가치관 내지는 자기가 용인하니까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건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영화를 출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고 재미가 있는데 저는 의미만 있는 영화는 캠페인은 하겠어요. 근데 영화로 출연하기에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영화를 꼭 생각을 할 것이고요. 지금이 시대적으로 정말 제가 이건 우버스로 나가서 해야지만 되는 국가 절체절명의 시대다. 이러면 제가 해야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닌다면은 꼭 의미 있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 뭐 재미를 포기하거나 일부러 독립 영화를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큰 영화라고 해서 의미가 꼭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들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한 분 더. 예, 그 에코물병은 이제 떨어진 것 같고요. 저기 그 커피 든 여자분 청옥 왠지 질문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손 한 번 더 들으세요. 예, 예. 너무 그 멀리 지목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그 마지막에 로저 에버트 씨께 영화를 바친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어떤 의미로 써놨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 배급사가 개봉하기 전인데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를 결정했잖아요. 혹시 그 결정적 이유를 같은 회사라서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궁금해서. 주성철 편집장님께서 네, 로저 에버트 얘기는 아실 것 같고 박중훈님은
그 영화를 한국 판권으로 다시 리메이크, 예. 네, 리메이크하는 이유를 아직 개봉 전이라서 아직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 그 로저 에버트는 다들 뭐 아실만한 되게 유명한 평론가인데요. 그 사실 이 로저 에버트가 예전부터 그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뭐 B급 영화라던가 되게 좀 저예산 영화들을 직접 그 제작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시나리오도 쓰는 그런 작업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감독하고 예전에 그런 인연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는데 어쨌건 이 라민 바요로니 감독이 그 부모가 이란인인 그 미국 감독인데요. 아마 이전에 독립영화계 쪽에서 보통 그런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자막으로 그런 자막까지 넣었을 정도면은 감독이 평론가에게 그런 그 자막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그런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들은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한 제작사에서 이 영화 리메이크 판권을 사겠다는 의사를 얘기했고 지금 이제 협의 중인가 봐요. 저는 그 영화 대표를 잘 모르고 하는데 지가 좋으니까 사겠죠. 제가 가면서 살아 이러긴 그렇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영화사에서 수입했는데 살아 이러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샀겠죠 뭐. 앞에 계신 넥타이 계신 분 아까 좀 들으셨는데. 네, 뭐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꼭 이분 말고 또 질문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저희도 시간 많으니까 한두 분 더 질문하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뭐 많이 좋게. 예, 저는 박정훈 씨 영화를 다 극장에서 본 40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가 요 근처여가지고 메가박스에서 하는 토크 행사를 자주 오는데 역대 행사 중에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이제 영화 수입사 배급사였나요? 박정훈 배우님하고 관련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는 빅쇼트가 그래도 나름 흥행을 하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흥행을 틈타 이렇게 수입된 게 아닐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진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원래 그 진작에 수입이 돼서 극장을 못 잡아서 이제 개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빅쇼트 이후에 그런 시류를 틈타서 이렇게 또 개봉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고르는 영화 셀렉터께서 토론토 영화제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토 영화제 가서 이 영화를 보고서는 골랐고 빅쇼트하고는 우연의 일치로 그건 뭐 의도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빅쇼트하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보면 말하자면 전쟁으로 비유하면 공중전 같아요. 수뇌부에서 이 폭탄을 투하하는. 근데 참상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화는 1층 높이에서 폭탄이 떨어진 피해자의 모습을 생생히 그린 그런 영화 같아요. 이건 미시적이지만 훨씬 더 실질적 울림이 있는 그런 영화겠죠. 그런 면에서 아주 우연의 일치고 이 영화가 이렇게 막 역시 뭐 제작비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수입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만 저도 이 영화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영화가 뭐 같은 회사에서 수입을 했으니 많이 봐주십시오 이렇게는 저는 말을 못하겠고 아까 말장난 같지만 의미적 재미에 생각적 생각이 드신 분께서는 와서 보시면 굉장히 아마 의외의 재미에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또 질문, 끝으로 마지막 한 분 또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손 들고 계시는 여자분. 딱 두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이왕 손 닫으신 분들은 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청년 실업에 관련된 영화를 시나리오를 지금 다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청년 실업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신자유주의 속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타낸 게 이 영화라고 보는데 청년 실업도 그거랑 마찬가지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부들부들 막 떠시길래 내가 잘못했나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뭐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링에 올라가서 시합을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제가 열심히 찍어서 영화를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 하나 미리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예민하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코미디의 소재로 가볍게 접근한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취재와 또 공감과 또 공부와 또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신자유주의의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대사로 집어넣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의 그 풍자라는 게 가장 고급 형태가 게릴라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잡을 날은 없어지고, 그래야지 막 이제부터 주제 시작된다 이러고 막 밀어붙이는 영화보다는 살짝 이 관객하고 이 일당이라고 할까요? 이 주제라든가 사회의식, 문제의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한 분 더 말씀하신 거 지금 얘기를 끝나도록 하죠. 몇 분 없이 잡담하고 계시면 자기 차례. 지나치셨어요? 지나치셨어요. 질문을 꼭 잡담하십니다. 네, 영화 너무 좋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 제목이 99홈스잖아요. 그러면은 99%의 집 이건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라스트 홈이라서 마지막 집? 그래서 이 집이 마지막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잘 지어진 건가, 한국 제목이. 누가 지었어요 그거? 누가 지었나요? 라스트홈으로. 네? 진짜로 누가 지었죠? 라스트홈으로 누가 지었죠? 그럼 설명을 우리 이제 마지막 나와서 해주시고,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끝내는 건 어떨까요? 네, 나와주시죠. 영화를 수입해주고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계신 이런 경우 그 1%와 99%의 대비는 대해서 99%에 있는 수입사의 입니다. 박수라도 좀 드릴. 일단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신 것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영화를 산 게 정확히 2년 전에 토론토에서 영화를 샀는데, 그 미국에서 개봉을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재작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미국 개봉 이후에 영화를 개봉시켜야 되는 저희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극장은 못 잡아서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빅쇼트가 먼저 개봉을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저희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주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거니까 그랬던 거고요. 제목은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대중성과 영화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였고, 큰 대의는 뭐였냐면,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의미가 달라지진 않는다.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 무엇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기존의 그 제목을 유지를 하자는 쪽과 바꾸자는 쪽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 많은 장고를 거쳤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입업자의 욕망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잘 되게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네. 아까 그 로저 에버트 그 질문 관련해서는 실제로 로저 에버트는 많은 영화를 응원을 해주셨고, 근데 엄청 긍정적인 분이셔요. 근데 201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네.
돌아가셨고, 근데 이 로저 에버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세기의 감독을 가장 지지했던 감독이 라민 바흐라님 감독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가 완성이 됐고 그것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 지구를 해봤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또 되게 재밌네요. 이거 끝으로 뭐 제 말씀드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계속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아까 그 라스트 홈 질문 그 마지막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저는 이 영화에서 그래도 이렇게 막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집에, 물론 그 어머니를 조금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 동생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티를 좀 잘 안 내고 막 하여튼 막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정도까지 그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갔을 때 과연 내가 이 영화 속에 데니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이 영화의 그 라스트가 뭐가 더 좋았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라스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어쨌건 이 앤드류 가필드와 마이클 셰넌이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들이 이런 그 저예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에 선뜻 출연해서 연기를 보여준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 영화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박종호 배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도 조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수입사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이 자리에 하기도 기쁘고요. 이런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항상 이런 얘기인데, 이런 영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우리가 왜 풀 코스 프랑스 정식도 먹지만 아주 맛있는 칼국수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해야 되는 건데, 저도 트랜스포머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공급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급을 먼저 해준 다음에 수요가 있는 것이냐의 선호는 모르겠지만, 이런 영화를 억지로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화를 봤는데 의미가 있고 이건 정말 얘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주의에 하셔서 이런 영화의 수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도 우리 관객들의 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셨다면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이 영화의 다양성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화도 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